안녕하십니까. 공무원 한국사 강의하고 있는 김석 선생님입니다. 자, 이제 문제풀이 고대사가 끝났습니다. 장장 5강이나 해서 많은 강의 동안 고대사가 끝났는데 오늘서부터는 중세사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세사 여기 문제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저희가 죄송합니다. 소리가 났죠. 저는 특이한 강사라 수업하다 커피도 마시고 커피도 마시고 하는 아주 전형적인 날라리 선생님입니다. 예, 목이 아프면 저도 수업하기 힘드니까요. 이건 여러분의 수업을 제대로 하기 위한 저의 나름 필사적인 노력이라고 봐주세요. 네, 자, 공무원 한국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문제 난이도 저희 문제집이 양이 많아요. 거의 700페이지 가까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모든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난이도 상짜리 위주로 그 다음에 난이도 중짜리들 중에 좀 필요한 문제들, 난이도 하짜리 문제들은 여러분이 그 해설지를 보시면 충분히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과감하게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저와 오늘 고려사, 특히 고려 정치사 파트 되게 양이 많거든요. 이 두 강에 걸쳐서 고려 정치사 파트를 진행을 할 텐데 재밌게 따라와 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럼 문제 가보시죠. 고려 정치사입니다. 짠! 1번입니다. 1번. 다음 설명 중 후삼국 시대 고려 제통일인데 다음 설명 중 맞는 거를 골라보래요. 후삼국 시대의 유학자들은 선종을 이해하고 포용해서 무통합을 시도했다. 쭈쭈쭈 나오는데 맞는 거 고르는 거니까요. 기본적으로 유학자들은 자, 여기서 첫 번째 거는 당연히 맞는 얘기입니다. 선종을 포용한 거.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이 시대의 종교 자체가 불교죠. 그러니까 불교를 배척하고서 유교 이념을 갖다 쓰는 건 굉장히 좀 무리가 있습니다. 고려시대 말에 신진사대부가 등장해서 조선이 등장할 때랑은 달라요. 신라 자체가 굉장히 불교 중심이었고 여기서는 이 신라가 교종 중심이었다면 고려는 선종 중심의 나라란 말이죠. 고려는 선종 중심의 나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선종을 몰아내고 유학을 메인으로 잡기에는 밑바닥에 깔려있는 정서가 너무 큰 거죠. 그러니까 이 유학자들도 처음엔 좀 조심스럽게 이거와 조심스러운 결합을 시도했다. 이게 맞는 얘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견훤은 골품제에서 벗어나 광평성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관제를 마련했다. 요 문제도 난이도가 좀 높은 상짜리 문제인 이유가 얘 때문인데요. 골품제에서 벗어나서 광평성을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새로운 관제를 마련한 건 견훤이 아니라 누굽니까? 궁예입니다. 궁예. 자, 궁예는 죄송합니다. 요 바로 다음에 궁예가 나오는데 궁예는 국호를 대동방국을 뜻하는 마진으로 정하면서 수도를 송악으로 타였다. 요것도 틀렸죠. 수도를 송악으로 한 게 아니라 수도를 철원으로 옮깁니다. 궁예 얘기를 잠깐만 해보자면 조금 이따 궁예 얘기가 또 자세하게 나올 테니까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고 궁예는 901년에 송악을 수도로 후고구려를 건국했습니다. 그러다가 뭐 이제 뭔가 깨달은 바가 있어서 미륵불 신앙이 하셔가지고 904년에 철원으로 수도를 옮기면서 국호를 마진이라고 바꾸고요. 나중에 국호를 다시 태봉으로 바꾸죠. 태봉으로 바꿉니다. 여기서 뭐 나름 연호도 쓰고 그럽니다. 그러니까요. 이거는 지금 광평성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관제를 마련하고 송악으로 한 건 두 개 틀린 얘기죠. 왕건은 궁예와 마찬가지로 고구려를 계승해서 그렇죠. 나중에 916년에 이제 쫓겨나게 되죠. 궁예가. 그러면서 고를 고려라고 해서 고려가 건국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답은 1번이 되겠죠. 1번.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다음에 후삼국 시대 상황을 순서대로 나열한 거를 골라보랍니다. 왕건이 궁예를 축출하고 왕위에 추천해서 고려를 세웠고 군사적 균형을 이룬 건 고창전투. 이것도 문제 난이도가 좀 있어요. 자, 일단 가장 먼저 일어나는 사건은 고려를 세운 겁니다. 이게 918년에 일어나거든요. 고려 건국은 그래서 918년입니다. 왕건이 궁예를 축출하고 고려를 건국한 게 918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누구랑 싸워요? 견훤하고 싸우죠. 그런데 일단
견원과 왕건의 싸움에서는 시종일관 계속 누가 밀립니다. 왕건이 밀립니다. 계속 밀립니다. 그러니까 특히 견원은 경주를 공격해서 경혜왕을 살인한 게 경혜왕을 살인한 게 927년인데 이 927년에 뭐가 일어나냐면 왕건이 거의 죽다 살아나는 공산전투가 이 해에 같이 벌어집니다. 이 공산전투에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왕건이 거의 처참한 패배를 맛보죠. 처참한 패배. 거의 신순겸이라고 하는 자신의 오른팔격이었던 장수를 옷을 바꿔 입어가지고 겨우 피해 도망치는 그런 일을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뭐 왕건이 고려가 후백제에게 아주 처참하게 발리는 상황이었다면 균형추를 기울게 된 게 요 고창전투부터죠. 고창전투부터 균형을 잡게 됩니다. 이게 930년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경주를 공격해서 경혜왕을 살해하고 이 경혜왕의 비를 자기 마누라로 삼죠. 자기가 데려가서 후궁으로 삼아버리죠. 이때 신라는 견원 후백제에 원래 귀부를 하려 했으나 이 사건을 계기로 신라가 완전 돌아서 버려가지고 어디로 귀부를 합니다? 네, 고려에 귀부를 하게 되는 거죠. 이 고려에 귀부해서 맨 마지막에 된 게 935년에 경순왕 김부가 고려에 귀부하면서 이 사건이 마무리되죠. 그러니까 순서대로 얘기하면 기역, 디귿, 니은, 리을 순인 거죠. 답은 그래서 2번이 되겠습니다. 이 공산전투하고 고창전투는 후백제와 고려 후삼국 시대 가장 중요한 전투들 중에 하나니까 좀 이름 정도는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3번 문제입니다. 3번 문제. 밑줄 친 가의 행적에 해당하지 않는 요또 문제가 좀 어려웠어요. 어디를 보면은 이걸 알 수 있냐면 궁예가 스스로의 이름을 선종이라고 했다라는 거는 잘 모르는 사실이죠. 그런데 어디를 보면 이게 궁예인지를 알 수 있냐면 기원이 얕보고 거만하게 대자 여기요. 경복 원년 임자년에 북원의 도적 양길에게 의탁했다. 요거를 보고서 아 누구구나? 궁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궁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또 하나 이 궁예를 특정하는 몇 가지 사실들이 있는데 궁예가 했던 일들을 좀 정리를 좀 살짝 해볼까요? 궁예는 기본적으로 신라 왕족 출신입니다. 혹은 뭐 또는 진골 귀족 출신이라고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어서 딱히 뭐가 맞다라고 말하기는 좀 힘든데 궁예의 그 설화라고 해야 될까요? 설화? 태어날 때부터 이빨이 있어가지고 나라를 뭐 해칠 거다라는 예언을 받자 왕이 버렸다 이런 설화가 내려옵니다. 그 다음에 궁예는 이 미륵신앙을 되게 잘 이용했죠. 이 당시에 진표라고 하는 사람이 이 미륵신앙을 얘기하고 다녔는데 이 진표의 미륵신앙을 자신이 이용해가지고 자기 스스로를 미륵불이라 일컬으면서 이게 농민층에게 지지를 받게 되는 농민층에게 지지를 받고 이게 본인의 기반 역할을 해주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원주 지역의 도적이었던 양길의 수하로 들어갔다가 나중에 양길을 뒤집고 자기가 왕이 되는 거죠. 그래서 901년에 후고구려를 건국을 하고 어디에요? 지금의 개성인 송악에 후고구려를 건국하고요. 그러다가 904년에 마진이라고 이름을 바꾸죠. 얼루 가서 네, 빨간 걸로 합시다. 강원도 철원 지역으로 가서 원래 본인 자체의 그 연고지가 어디예요? 원주 지역이니까 철원으로 간 게 이제 어느 정도 이해 가시겠죠? 그 다음에 이때는 연호를 무택이라는 연호를 썼습니다. 그러다가 911년에 태봉이라고 이름을 바꾸죠. 그래서 뭐 수도는 그대로고요. 연호는 수덕만세라는 연호를 썼다가 나중에 정계라는 연호로 바꿉니다. 수덕만세 이름이 아주 되게 재밌는
이 연호로 쓰는 사람은 궁예밖에 없으니까 좀 기억을 해 주십시다. 그리고 요 태봉으로 바꾼 다음서부터 스스로를 뭐라 칭하고 스스로를 황제라고 칭하고 자기가 황제국임을 칭하죠. 그래서 이 황제라고 칭한 이 태봉에서부터 이 태봉 때 뭐를 아까 전 1번 문제였던가요? 1번 문제에 있었던 그 신라 골품제를 대신하기 위해서 광평성 중심의 새로운 관제를 만들게 되죠. 만들게 돼서 9개 등급으로 9등급으로 관제를 만들게 됩니다. 물론 나중에 이제 계속 전쟁을 하는 바람에 조세를 너무 많이 걷어서 백성들의 민심을 잃었고, 그 다음에 본인이 미륵불의 현실이다. 옛날에 그 태조 왕건이라는 드라마 혹시 보셨나요? 관심법이니라 이러면서 내가 너의 마음을 다 알고 있으니 너 나한테 반역하려고 그랬지. 그럼 다 죽여대기 시작합니다. 전부 다 죽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아이고 죄송합니다. 분필이 부러졌어요. 부하 장수들이 가만히 안 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918년에 왕건을 추대하는 세력들에 의해서 축출당하게 됩니다. 이게 궁예의 라이프인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미륵불의 화신임을 내세워서 백성들을 쳐놓겠다 맞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독자적인 연호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태봉이 된 다음서부터 사실 마진서부터 독자적인 연호 무택이나 수덕만세라나 정계라는 용어를 썼고 태봉에서부터 황제국을 지향해서 새로운 관제를 만들기도 했고 그 다음에 부석사에 있던 요거 되게 유명한 사건입니다. 부석사에 있던 신라 왕의 그림에다 난도질한 사건이 또 설화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반신라 정책 본인이 신라의 왕족 출신인데 버림을 받았으니까요. 그래서 아주 강한 반신라 감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의 오월 및 일본과 통교하면서 국제적 지위를 인정받고 있다. 이건 궁예가 한 게 아니라 견훤이 실시한 내용입니다. 견훤이. 그래서 실제로 후당이라든가 거란족이라든가랑 나름 외교 관계를 맺었지만 일본 측이 반응을 좀 시큰둥한 태도를 보여가지고 일본하고는 통교가 성사되지 않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왜 또 그런지 보시기도 했고 아직 여기도 하나 더 얘기하면 반신라 감정이 어느 정도였냐면 신라에서 귀부하는 사람들 있죠. 신라에서 귀부하는 사람들을 한 명도 살려두지 않고 다 죽였습니다. 이러면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궁예라는 사람이 일어난 히스토리들 여기 한번 봐주시면서 문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답은 3번이 되겠죠. 3번은 견훤 얘기거든요. 이거 문제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일단은 궁예인지를 아셨으면 되게 좋겠고 의외로 황제국을 지향한 걸 잘 모르시더라고요. 2번 보기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견훤 얘기고요. 사실 진짜 어려운 문제들입니다. 자, 3번입니다. 초기 국왕들입니다. 초기 국왕들. 다음 제도를 마련한 왕때의 역사적 사실로 옳은 겁니다. 신라왕 김부. 신라의 김부는 신라의 경혜왕, 경순왕이죠. 경순왕. 가장 마지막의 임금이었던 경순왕인데 그래서 경주로 삼고 김부로 하여금 본주의 사심 띄어쓰기 하면 안 되는데 사심관이죠. 이게 뭐예요? 사심관 제도죠. 사심관 제도 부호장 이하의 임명을 맡겠다. 이래 공익 자기 출신 지역에 사심이 되었다. 사심관 제도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누구 때? 고려 태조 왕건 때죠. 그러니까 태조 왕건 때의 일을 얘기해 보면 흑창을 설치한 게 태조 왕건 때 사실이겠죠. 노비 안건법을 마련하는 거랑 백관의 공복을 지정하는 건 누구 때? 광종 때고요. 그 다음에 주연에서 바칠 공물량을 결정하는 거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면 주연 공부법이라 그러는데 이 주연에서 바칠 공물량을 정하면서 호족 세력을 누르기 위해서 한 거죠. 그러니까 공물량을 지정하면서 얼마 이상 못 바치면 넌 죽었어 이런 거니까 기본적으로 왕권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왕권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광종은 모든 정책이 다 왕권 강화하고 연결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강화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전민변정도감은
공민왕 때 설치하는 관청이죠. 누가 대빵이 되고요. 신돈이 짱이 되는 전민 변정도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답은 5번 흑창이 되겠죠. 나중에 흑창은 뭘로 이름이 바뀌어서 의창으로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계속 갑니다. 이건 조선시대까지도 계속 가니까요. 굉장히 중요한 그 뭐라 그럴까 백성 구술 수단이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6번입니다. 다음 왕권 강화식에 해당하는 정책의 연결로 바르게 된 겁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다 왕권 강화를 추구한 임금들입니다. 신라 신문왕, 노급 폐지해버렸죠. 광종시대의 과거제와 노비안건법, 태종 시기에 사병을 혁파한 거, 흥선대원군 시대에 서원을 날려버리고 그 다음에 뭐 그 통치 규범들 대전회통이라든가 육전조례 같은 거 만든 것들 있죠. 자, 가는 독서 상품과는 의외로 많이 언급되는 건데 이거는 신라 원성왕입니다. 신라 하대의 원성왕이 자신의 왕권을 강화해 보려고 신하들을 대상으로 유교적 교육을 강화했던 거고 광덕 중풍 등의 독자적 영어를 쓴 거는 이건 광종 맞아요. 이게 답이 되겠고 도첩제를 폐지해서 일체의 출가를 금지하고 순과제도를 폐지했다. 태종 때인데요. 도첩제를 폐지한 건 성종 때입니다. 그리고 승과를 없앤 건 조선 초서부터 승과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승과는 있었어요. 조선 초서에 승과가 있었는데 승과를 폐지한 건 중종 때입니다. 중종 때. 왜 폐지했는지 아시겠죠? 누구 때문에? 조광조. 조선 최고의 도학 정치를 했던 조광조 때문에 승과제도를 폐지했습니다. 그러니까 태종 때 폐지한 건 아닙니다. 심지어 태종은 본인이 되게 독실한 불교신자였기 때문에 본인이 왕실에다가 절을 짓고 불공을 많이 드리기도 했습니다. 워낙 많은 사람을 죽여가지고. 자, 그 다음에 왕조의 통치 규모 대전통편은요. 대전통편은 여러분 정조 때 만든 법률책이죠. 정조 때 만든 법률책. 그러니까 흥선대원군 때 만들었던 법률은 뭐냐면 대전회통하고 흥선대원군 때는 대전회통하고 육전조례 같은 것들이 흥선대원군 때 만들어지는 흥선대원군 때 만들어지는 것들입니다. 잘 기억해 주세요. 자, 사용하기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자, 10번입니다. 광종의 개혁 정치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광종은 only one의 키워드입니다. 나중에 광종하고 조선 태종은 딱 하나의 키워드를 기억하시면 돼요. 뭐? 왕권 강화. 그래서 광종은 광종의 개혁 정치입니다. 12목에 파견하고 목사를 파견하였으며 이거는 성종이죠. 광종 다음 임금인 성종 때 최승로의 건의를 받아가지고 12목에 지방관을 파견한 건 되게 유명한 거니까. 그 다음에 과거제도를 시행. 이건 맞죠. 이거는 광종이 맞지만 이게 성종 때이니까 틀렸고요. 국자감을 정비하고 지방의 경합박사와 의학박사를 파견해서 국자감을 정비했다. 이것도 성종입니다. 본인 스스로가 유학자였으니까요. 유학자 출신이었으니까 이런 걸 했죠. 지배층의 위계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공복제정, 이게 광종이죠. 정계와 계백 요소는 누가? 태조 왕건이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다음 문제입니다. 12번 성종의 업적입니다. 성종의 업적. 자, 수서원이라는 도서관을 설치했다. 맞습니다. 서경에 수서원이라는 도서관을 설치한 건 맞고요. 그러니까 도서관이 두 개가 있는데 개경에 비서성이라는 게 있고 비서원 혹은 비서성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서원이라는 도서관이 있고 서경에 수서원이라는 도서관이 있습니다. 요것들은 기억해 주십시다. 수서원을 세운 게 990년 성종 때입니다. 성종 때. 개성의 최고 유학기관인 국자감을 설치했다. 이것도 성종 때 맞죠? 992년에 국자감을 설치합니다. 그 다음에 주의 향학이라는 학교를 설립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향학이라는 학교를 설치했는지 안 했는지라는 표현은 잘 없어요. 학교를 설립했다. 향학이 있다라는 얘기는 있고요. 그런데 대체적인 통념상 이 당시에 경학 박사하고 의학 박사를 지방에 파견을 했단 말이죠. 경학 박사는 유교 경전을 강의하는 사람이니까 이런 사람들을 지방에 파견했으면 당연하게 그냥 길바닥 돌아다니면서 사람한테 뭐 얘기하겠어요? 당연히 학교로 파견했겠죠. 그래서 아마 학교를 설립했을 거다라는 게 우리 역사학계에서는 통설입니다. 통설. 그 다음에 중앙관제와 향직을 개정해서 문무산계를 부여했다. 이게 이제 995년에 일어난 일인데 문무산계가 뭔지 좀 헷갈리시는 분들, 이거는 이제 그 향리들을 지방에, 그러니까 이 문무산계는 지방의 향리 세력들, 즉 지방의 토착 세력들의 독자성을 약화시키려는 목적에서 진행한 겁니다. 이 지방 세력들의 향리의 독자성을 약화시키려는 목적에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중앙 관직에 있는 애들을 문산계를 주고요. 지방 향리들에게 무산계를 주거든요. 무산계를 준단 말이죠. 그래서 문산계의 지위가 더 높아요. 문산계의 지위가 더 높으니까 아예 그냥 향직으로 갈라버리고 이렇게 나눠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요것도 이런 목적으로 하는 제도라는 거. 그 다음에 지방에 12목을 설치해서 처음으로 수령을 파견했다. 여기 보시면 이 수령이란 단어가 사람 잡는 단어였던 거예요. 12목의 지방관을 파견한 거 맞죠? 자, 12목을 설치했고 만약에 지방관을 파견했다. 그럼 맞아요. 혹은 정식 명칭은 목사를 파견한 거니까 이것도 맞지. 그런데 수령이라면 좀 애매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성종 때의 지방관과 목사라는 존재가 의미가 있는 거는 뭐냐면 그 지역에 거주하면서 지방의 일을 한 거거든요. 그게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데 수령이라는 그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은 수령이라는 존재는 이를테면 그 고려시대에 나오는 안찰사 같이 수도에 있는 경관직이면서 이런 스타일의 수령들도 꽤 있거든요. 그 성종이 12목을 설치하기 이전에 경관직이면서 지방을 그러니까 돌아다니면서 그냥 무슨 상황인지 한번 보는 사람들도 꽤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수령이라는 명칭이 좀 그래서 애매합니다. 그래가지고 요것 때문에 다 맞는데요? 라고 얘기하신 분들이 의외로 많았어요. 근데 이 수령을 파견했다는 게 좀 틀린 표현입니다. 애매했죠. 그래서 난이도가 좀 욕을 많이 먹었던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때. 그 다음에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지방에 12목을 설치해서 처음으로 지방관을 파견했다. 그럼 맞아요. 혹은 지방관인 목사를 파견했다. 맞아요. 수령이란 단어가 애매한 거예요. 수령은 지방관으로 파견된 적이 많거든요. 이전에도. 꽤 있어요. 이전에도 여러 번 있단 말이죠. 예를 들면 요 정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승로의 시무 28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왕권 전제화를 통한 강력한 왕권 확립을 추구했다. 이건 틀렸죠. 왜냐면 기본적으로 여러분 최승로는 육투풍 출신의 유학자죠. 유학자들이 추구하는, 특히 신하로서의 유학자들이 추구하는 정치는 기본적으로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추구하는 스타일들이 많습니다. 이건 나중에 이제 조선의 신진사대부를 넘어가서 정도전이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당연히 이런 성격을 보이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아니죠. 왕권 전제화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시무 28조의 3조라든가 15조 3조에는 뭐가 있냐면 왕실을 호위하는 시위군조를 축소하자라는 제안을 하거든요. 너무 많아요. 그 다음에 15조에는 궁중에서 복무하는 노예 숫자를 줄이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노예 숫자를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내구마라고 해서 궁중에 있는 말 숫자도 줄이자. 이것도 15조의 건의라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건의 자체가 왕권을 전제해서 강력한 왕권을 수립하는 데는 별로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사망 공신의 자녀를 등용해서 우대하고자. 이게 맞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최승로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걸 지향하거든요. 중앙집권적인 귀족 정치를 지향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공신의 자녀들을 뭐 예를 들면 그 19조에 공신의 자녀들이 대우를 못 받고 있으니까 대우를 못 받고 있으니까 좀 대우를 해주시는 게 어떨까요? 사망공신이라는 건 이제 그 삼국 통일을 하는데 기여했던 공신들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연등회와 팔간의 불교 행사를 적극 장려하니라 이거에 뭐를 주장해요? 폐지를 주장하죠. 연등회와 팔간의 폐지. 그러니까 13조에 보면 13조에서 연등회와 팔간의 폐지를 주장하는데 조심해야 될 건 이 사람이 유학자다 보니까 이 신진사대부의 정도전 나중에 불시잡변 썼던 정도전 같은 사람하고 연결해가지고 불교를 공격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건 아니고 불교를 비판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불교를 비판하는 건 절대 아닌데 다만 저 연등회와 팔간의 자체가 연등회하고 이 팔관의 자체가 워낙 뭐가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왕실의 재정 부담이 너무 크죠. 이게 아주 그냥 끝도 없이 치솟는 사업이다 보니 왕실의 재정 부담이 끝도 없이 치솟는 사업이다 보니 이거를 뭐 합시다? 하지마 제발 그만해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왕실의 재정 부담이 워낙 올라가니까 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국과 자유로운 사무역을 적극 정려했다. 예, 이 당시에 무역은 사무역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사신들이 오고 가면서 사신 행렬에 끼어드는 무역을 우리가 뭐라고 하면 공무역이라고 합니다. 공무역은 누구의? 사신들이 매번 중국으로 갈 때 사신의 행렬에는 항상 뭐가 붙어요? 호위군들이 붙죠. 호위군들이 붙으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장사꾼이 중국으로 보따리 장사를 하든 마차에 물건을 싣고 가든 뭐 교역을 하러 가요. 그거는 고려의 한반도의 북쪽에 있는 유목민족들이 꽤 있죠. 거란족이라든가 여진족이라든가 뭐 돌궐이라든가 숙신이라든가 굉장히 많은 유목민족들이 있단 말이죠. 그 유목민족들의 기본적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약탈경제예요. 약탈경제.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고려의 상인들이 인삼을 싣고 간다든지 특산물을 싣고 가는 건 아주 좋은 먹잇감이죠. 그러니까 못 갔어요. 못 갔다고. 근데 사신이 갈 때는 유일하게 갈 수 있는 기회죠. 왜? 사신 옆에는 뭐가 붙으니까요? 군사 호위들이 붙잖아요. 그러니까 사신을 따라서 허락받은 상인들이 가서 하는 무역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 공무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도 최승로도 인정하는 거예요. 실제로 조공무역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규모가 큰 무역이니까요. 하지만 뭐는 사무역은 조선시대 전기까지만 하더라도 사무역은 조선 전기까지만 하더라도 사무역이라고 가려고 밀무역이라 칭했단 말이죠. 밀수예요. 밀수 일종의. 인정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중국과는 다른 독자적인 관복 제도를 확립할 걸 요구했다. 이게 이제 11조에 나오는데 11조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중국하고 우리는 기후가 다르고 뭐가 다르니까 굳이 중국의 관복을 중국의 옷 복색 양식을 따를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완전 새로운 옷을 만들자 이건 아닙니다. 중국의 복색을 따를 필요가 없다 정도지
복색을 완전 요청한 건 아니고 지금 여기서 보시면 시무 28조의 내용에서 되게 중요한 게 하나 빠졌죠. 청컨대 원컨대 외관을 두소서 외관으로 지방관을 파견하는 거 하라는 건 몇 조? 7조의 내용이 지방관을 파견하는 내용입니다. 시무 28조는 워낙 잘 나오는 내용이니까요. 잘 기억을 해 주십시다. 참고로 시무 28조를 처음으로 들이밀었던 연도가 982년이라는 것도 기억을 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냥 적어두세요. 적어놓고 어딘가 돌리다 보면 나중에 생각나실 겁니다. 기출문제의 좋은 점은 풀었던 문제를 또 풀고 또 풀고 또 풀고 또 풀면 머리에 들어옵니다. 반복이 제일 좋은 거예요. 반복이. 암기하려 하지 말고 반복하세요. 그럼 외워집니다. 자, 영어 단어 외우는 거랑 똑같죠. 뭐. 결국에 반복하면 처음에는 5%, 10%, 15%, 20% 그러다가 나중에 어느 정도 수준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저라고 뭐 이걸 다 알았겠습니까? 예, 계속 무한 반복하다 보니까 머릿속에 들어오는 거죠. 10년째 반복하고 있습니다. 저도. 자, 여러분 10년째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고려 전기의 연표래요. 각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바르게 본 거. 개인적으로 가장 짜증났던 문제입니다. 저도 문제 풀면서. 왜 짜증나냐? 외워야 돼. 이거 순서를 외워야 돼. 외종 다음이 의종인데? 잘못됐어요. 의종입니다. 갑자기 외종이 왜 나오나 했어요. 의종입니다. 의종 다음이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누구 시리즈? 충땡왕입니다. 충렬왕, 충무광, 충선왕, 충해왕 막 이렇게 나오는 충땡왕. 그 다음에 충땡왕 지난 다음에 뭐야? 공민왕이죠. 사실상 이 정도라면은 거의 조선의 고려의 모든 왕 순서를 기억을 해야 이 푸는 문제입니다. 이거 완전 짜증나는 문제예요. 자, 전시과를 처음으로 제정한 왕은 시정전신과. 자, 고려시대 토지제도 뒤쪽에 나오겠지만 순서 외우기 쉬워요. 역시 개경이 좋아. 고려에서도 어디? 개경. 역시 개경. 좋아요. 그래서 순서가 어떻게 돼요? 역분전, 시정전식과, 개정전식과, 경정전식과. 오케이? 자, 역시 개경이에요. 자, 시정전식과는 언제 실시되는 제도냐면 시정전식과는 경종 때 실시합니다. 경종이 누구냐고요? 자, 여기 보세요. 태조가 있고요. 2대 해종, 3대 정종, 4대 광종, 5대 경종입니다. 5대 경종. 자, 해종, 그러니까 태조, 해종, 정종, 광종, 경종, 성종이죠. 참고로 성종은 광종의 사위. 그다음에 성종 다음이 그 천추태후 기억하시나요? 옛날에 최신아 씨 나왔던 드라마 천추태후의 주인공이었던, 그러니까 경종의 아들이죠. 목종입니다. 성종 다음에 목종. 그다음에 목종 다음에 현종, 덕종, 저도 다 못 외웠어요. 덕종, 정종, 문종까지. 보통 성종 때서부터 목, 현, 덕, 정, 문 이렇게 5 임금. 성종 때부터 요렇게 요 5 임금이 고려의 전성기를 구가하는 임금입니다. 마치 그 로마 시대 때 팍스 로마나를 했던 오현대 시대처럼 나름 고려의 전성기를 구가하는 임금입니다. 그 다음에 문종 다음에 순종, 선종, 헌종, 죄송합니다. 선종이에요. 선종, 그냥 적어놔 주세요. 헌종, 그 다음에 숙종이고요. 그 다음에 예종, 인종, 의종입니다. 거의 다 조자가 들어가는 임금이 거의 없기 때문에 네, 고려의 임금은 다 종자로 끝납니다. 태조 빼고 다 종자로 끝납니다. 외우기 쉽죠? 그러니까 조선에는 조가 있고 종이 있어서 헷갈리는데 고려는 다 종입니다.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전시과를 처음 실시한 건 시정전시과 처음으로 시작한 건 경종 때고요. 압록강 입구에 돌연포까지 천리장성 stat다. 천리장성은 거란의 3차 침입 이후 쌓거든요. 거란의 3차 침입 이후 천리장성은 거란의 3차 침입 이후부터 쌓기 시작을 하는데, 그래서 어느 때부터 쌓기 시작하냐면 덕종 때부터 쌓기 시작합니다. 덕종 때부터 8대 덕종 때부터 쌓기 시작해가지고 문종 때까지, 정종 때까지. 네, 9대 정종 때까지. 맞죠? 네, 정종 때까지, 9대 정종 때까지 몇 년부터 해서 800 정종 때까지 쌓는 성입니다. 그러니까 나에 해당되겠네요. 그죠? 전시과도 가에 해당되겠고요. 그 다음에 국학의 진흥을 위해서 양형고를 실시했다. 양형고는 여러분 보통 이제 우리가 요 양형고를 국학의 진흥이라는 건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유추해 보자고요. 유추. 전시과를 처음으로 제정하는 건 시정전시과인 거 쉽게 아시겠고, 그 다음에 천리장성을 쌓는 건 거란의 3차 침입 이후라는 것도 여러분 쉽게 알 수 있는 문제입니다. 양형고는 왜 하는 거죠? 양형고는 고려의 중기에 사학이 너무 융성을 하죠. 여러분, 최충의 문원공도 이후 구제학당이 들어서고 사학 12도가 들어서서 사학이 융성해지는 거하고 뭐는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냐면, 문벌 귀족들이 파워가 올라가는 거는 굉장히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사학이 융성하는 거하고 문벌 귀족들의 힘이 세지는 거하고는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양형고를 설치한 거는 누구 때냐면 예종입니다. 숙종 다음에, 그러니까 라가 돼야 돼요. 참고로 의종 때 뭐가 일어나요? 의종 때 무신정변이 일어나죠. 의종 때 무신정변이 일어난다는 것도 기억을 해주십시다. 일련의 삼국유사는 언제 쓴 책이죠? 몽고 침입 때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원간섭기였던 충렬왕 때 편찬한 거니까요. 그러니까 당연하겠지만 라 이후죠. 그러니까 의종을 넘어가는 부분이니까 당연히 얘는 아닙니다.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짜증나는 문제였습니다. 왜냐면 왕 순서를 외워야지 푸는 문제니까. 왕 순서 모르면 모르는 거죠. 대충 왕 순서를 몰라도 대충 유추할 수 있는 문제들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왕 순서를 모르면 꽤 알면 좀 쉽게 풀었지만 모르면 꽤 고생할 스타일의 문제였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니까 알아두십시오. 자, 그러면 다시 시작을 해봅시다. 문벌 귀족의 형성과 동요. 제 칠판을 좀만 지우고 좀만 깨끗하게 하고 합시다. 문벌 귀족의 형성과 동요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목 상태가 좀 안 좋은가 봐요. 문벌 귀족의 형성과 동요. 문벌 귀족은 언제 등장했는지 대충 아시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문벌 귀족은 과거 제도를 가지고 문벌 귀족들이 어떻게 이용해 먹는지를 보시면 문벌 귀족의 상황을 더 잘 알 수 있는데, 문제를 바로 가도록 하죠. 16번입니다. 다음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른 것. 경원이 씨 일파가 장악한 이후 집권의 유아계약품은 자주적인 색깔보다는 보수적인 색격을 띠게 되었다. 자, 요게 딱 뭐예요? 네. 문벌 귀족이 집권하고 있을 때에 문벌 귀족의 집권기에 할 수 있는 얘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문벌 귀족은 뭐의 발달과 사학, 최충의 문헌공도로부터 출발하는 사학의 발달하고 아주 연관성이 깊습니다. 나중에 개념 강의 들으실 때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문벌 귀족이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죠. 이자경.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되겠죠. 문제 자체는 쉬운 문제입니다. 문제 자체는 쉬운 문제예요.
자, 그 다음에 성리학의 정리는 충렬왕 때 안향이 갖고 들어오죠. 충렬왕 때 안향이 고려 말에 안향이 들고 들어오기 때문에 이거는 이 문벌귀족 때 11세기랑은 상관이 없고 이건 보통 13세기 말에서 14세기, 13세기쯤에 들고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원간석기죠. 삼국유사도 이련이 짓는 책인데 이것도 아마 충렬왕 때일걸요. 그래서 네. 거의 원간섭기 둘 다 원간섭기의 책이니까 답은 기억하고 리을 4번이 되겠습니다. 17번입니다. 죄송한데 자꾸 제가 이렇게 헛기침을 해서 목 상태가 좀 안 좋아서 그렇습니다. 진짜 양해를 좀 구할게요. 제가 목 상태가 오늘 아침에 좀 일이 있어가지고 예, 열심히 하고 오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자, 죄송합니다. 자. 다음은 묘총의 석융천도운동에 대한 설명이다. 이에 대해서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묘총의 석융천도운동은 문벌귀족 사회 내부 분열과 따다다다 나오죠. 여기 줄을 쳐야 되는데 개경 중심의 문벌귀족, 서경 중심의 신진관료 세력, 그 다음에 디귿은 풍수지리설, 리을은 사대적 유도 정치 사상의 충돌, 미으면 현상유지 보수적 정책하고 북진 정책이죠. 자, 이렇게 띄어쓰기가 안 됐을까요? 계승 이념하고 신라 정통 의식 이렇게 줄을 치시면 되겠는데 묘총 세력은 서경파죠. 서경파니까 일단 니은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풍수지리설 들어가야죠. 디귿. 그 다음에 북진 정책 추진해야 되니까 비읍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고구려 계승 이념이니까 시옷이 들어가야 되죠. 그죠? 뭐가 빠졌습니까? 미음은 아니죠. 예, 이렇게 돼야 되고요. 태교의 외교 정책은 보수적인 정책이 아니라 북진 정책하고 일치하니까 비읍하고 일치하는 거고요. 단지 신채호 선생이 궁극적으로 보는 관점은 네, 디귿, 풍수지리설, 그 다음에 비읍, 북진정책, 그 다음에 고구려 계승. 예, 이거 되게 그래서 단지 신채호 선생이 이걸 갖고 뭐라 그랬죠? 조선사 2000년 내 최대 사건이다 라는 표현을 하기도 했으니까요. 그 다음에 디귿, 풍수지리설은 고려의 5도 양계 설정에 반영됐던 게 아니라 고도란다. 죄송합니다. 고려의 3경을 설치하는데 서경이라든가 남경이라든가 이런 3경을 설치하는데 영향을 주는 거지 5도 양계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닙니다. 기역 세력의 개경 중심의 문물귀족의 집권 유지는 조위총의 서경 반란 사건을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서경이 들어가니까 왠지 맞는 것 같겠지만 조위총의 난은 언제 일어나는 거냐면 무신 정권 기간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위총이라는 사람은 누구에게 반발해서 이의방에게 반발해서 일종의 쿠데타를 일으킨 거죠. 그러니까 그 무신 세력에 대한 저항으로 쿠데타를 일으킨 거니까요. 이거는 서경이 나왔다고 해서 낚이시면 안 됩니다. 무신 정권에 대한 저항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이제 무신 정권입니다. 무신 정권이 되면 고려 딱 중간이죠. 고려 딱 중간. 그리고 무신 정권하고 항상 뭐가 엮여서 가니까요. 예, 몽고의 침입이 엮여서 가니까 잘 기억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자. 다음 상소문이 제기된 시기의 사건으로 가장 근접한 것. 국왕은 참의사를 믿어 새로 지은 궁궐에 들지 않고 있는데 길을 택해 들어갈 것. 두두두둑 나오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 내용이 뭐냐면 최충원이 얘기한 봉사 10조의 내용입니다. 봉사 10조의 내용. 최충원의 봉사 10조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최충원이 등장한 게 명종 때입니다. 명종 때 1196년 9년에 등장을 하게 되니까요. 12목을 설치한 건 누구 때예요? 성종 때죠. 그 다음에 동명왕편이 지어진 거? 이 다음 상소문이 제기된 시기의 사건이니까 이건 무신정권 시대인데 무신정권 시대라고 보셔야 되는데 최씨정권 때 동명왕편은 누가 지은 책이냐면 이규보가 지은 책이죠. 이규보가 1193년에 지은 책인데 이규보는 최충원에게 되게 잘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1207년에 이규보를 발탁하죠. 최충원이 발탁합니다. 그래서 최우 때까지
최우 때까지 아주 잘 해먹고 나갑니다. 이규보의 동명합병 이게 이찌기의 사건으로 이겼다 맞겠네요. 전국을 5도 양계로 구획화한 건 아까 전에 얘기했던 고려의 전성기를 이끈 임금 중에 하나인 현종 때고요. 사신관제도하고 기인제도 실시한 건 누구 때? 태조죠? 태조 왕건 때고요. 향소부곡을 일반행정구로 이거는 조선시대에 가서 얘기입니다. 조선시대에 가서 조선 전기에 일어나는 일이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답이 되는 건 2번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 봉사십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시기가 언제인지를 파악하는 문제가 중요한 문제니까. 난이도는 상황입니다만 이규보라는 사람이 여러분 원래 무신 정권 때 누구는 다 죽었습니다만 문과는 다 전멸했죠. 그런데 누구는 살아남았다? 이규보는 살아남아서 최충원의 집에서 아주 잘해먹고 살았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아신다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이 밑줄 친 그의 활동은 자 그가 글 올리기를 이 의미는 성품이 사납고 잔인하여 사람을 역진이고 아랫사람을 능명했습니다. 태조의 발음 따라 법에 따라 중흥하소서 이렇게 나왔죠. 중요한 건 이게 아니라 여기요. 10가지 일을 조목별로 아랍니다. 방금 전에 얘기했던 뭐예요? 이게 봉사십조입니다. 봉사십조. 누구예요? 그니까. 봉사십조를 올리는 그가 누굴까요? 그가 누굴까요? 네, 최충원이요. 최충원이 봉사십조를 올리는 그이죠. 제조대장경의 조판을 주도한 건 최충원이라 그 아들인 최우 때입니다. 그러니까 몽골에 침입되니까 최우 때 강화도에서 만들죠. 강화도에서 1236년서부터 1251년까지 강화도에서 대장경을 만듭니다. 순천의 수신사 결사 운동을 지원했다. 네. 이게 이제 이 수신사 결사 운동에 같이 했던 게 진울이죠. 진울인데 최충원은요. 당시의 고려의 불교, 그러니까 그 문벌 귀족들과 그 앞에서의 무신 세력들이 교종불교를 굉장히 신봉했거든요. 교종불교. 원래 왕실과 결탁하는 불교들은 대부분 교종불교입니다. 그리고 이 교종의 승려들이 이 무신 정권기에 굉장히 반란을 많이 일으켜요. 그러다 보니까 최충원은 교종 승려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상대적으로 누구를? 선종을 굉장히 지원하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진울이었고 수선사 신앙결사 운동을 굉장히 지원했던 거죠. 그 다음에 금속활자본인 남명천하 상송증도가 이거는 원래는요 발문을 졌다. 이거는 우리 원래 그 해설지를 잠깐 보시면 당나라 현각이 지은 증도가에서 송나라 남명성사가 주석을 붙인 불교 서적인데 고려 중기에 목판 인쇄가 됩니다만 최우 때 대장경 조판 사업과 함께 최우가 금속활자로 인쇄한 인쇄본이 있습니다. 이게 1239년이에요. 이거 다 최우 때 한 거예요. 기억하고 디귿은 최우 때. 그 다음에 이규보를 발탁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규보가 발탁된 건 이규보는 1207년에 아까 전에 동명왕편이 언제였죠? 1197년이었죠. 1193년에 동명왕편 쓰고 그걸 보고서 최충원이 올 이래가지고 네 1207년에 최충원이 발탁을 합니다. 1207년에 발탁을 하고요. 그래서 학사 권보직 한림이라는 학사로 발령을 했다가 나중에 최우 때 중서실황평장사 감수국사 태자대부 태자의 스승이죠. 태자의 스승 이렇게까지 해먹고 나갑니다. 예. 그러니까 정말 알차게 무신정국기에 최충원 시대에 정말 알차게 벼슬 다 할 거 하고 나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 최충원 때 발탁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활동이라면 니은하고 리을이죠. 진짜 치사한 문제입니다. 기억은 제조대장경 조판을 주도한 거는 최우라고 여러분들이 그래도 좀 잘 아시거든요. 근데
요거는 많이 헷갈렸을, 디귿이 좀 많이 헷갈렸을 겁니다. 그래서 답은 기억하고 니은하고 리을 돼 있으니까 답은 3번이 되겠네요. 그렇죠. 자, 무신정권에 의해서 문벌귀족 정치가 붕괴된 이후 사대부라 불리는 정치 세력이 등장했다. 예, 우리가 보통 사대부 그러면 신진사대부만 생각했는데 걔들이 왜 신진인지를 기억하십시오. 원래 누가 있었고요? 사대부가 있었고요. 나중에 새로 또 등장했기 때문에 신진사대부라는 네이밍이 붙은 겁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겁니다. 옳지 않은 거. 신진사대부에게 옳지 않은 거. 거기 자, 옳지 않은 거. 아까 전에 네, 중출한 거 맞고 그 다음에 사대부의 대표적인 인물이던 이규보는 원에 설립된 만권당에서 원나라의 학자들과 교류했다. 참고로 만권당은 충선왕이 은퇴하고 1313년에 은퇴하고 1314년에 원나라에다가 만든 일종의 도서관 같은 거죠. 조맹부 같은 사람이 여기서 연구를 했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규보는 최충원에게 발탁된 게 언제죠? 방금 전에 했던 1207년입니다. 최충원에게 발탁된 게 무신정권계의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안 맞죠. 예? 만권당은 충선왕은 충선왕은 원 간섭기니까 안 맞죠? 그래서 땡. 충선왕 때 사대부와 함께 여러 가지 폐단을 시정하기 위한 개혁이 시도했지만 간섭으로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다. 요거는 좀 이따가 뒤쪽에 충선왕 문제가 아예 나오니까 그때 충선왕을 다시 한번 언급을 해봅시다. 원간섭기 얘기가 나오니까 공민왕의 반원자주 정책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억제하고는 정방을 폐지했다. 이게 맞는 얘기고요. 정방 폐지된 게 1352년이니까요. 답이 되는 건 2번. 완전 다르죠? 자, 보셨으면 합니다. 난이도가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좀 까다로운 문제긴 합니다. 조금 이따 충선왕은 뒤에 문제가 하나 나오니까 또 좀 뒷시간에 충선왕은 좀 자세하게 얘기해 보도록 하죠. 25번입니다. 가는 임금을 폐하고 세우는 건 마음대로 했으며 항상 조정을 했으며 부원과 함께 정안을 가지고 벼슬을 내릴 후보자를 자기 당파에 속하는지를 문화로 추천하고 승선이라는 벼슬아치에게 주어 임금께 아뢰면 임금이 어쩔 수 없이 그대로 쫓았다. 그래 가의 아들, 여기서 이 가가 누군지, 가의 아들 훗날에 뭐요? 이거 띄어쓰기 여러분 책에는 제대로 띄어쓰기 되어 있습니다. 훗날에 뭐? 아들 이인데 나중에 이름이 우로 바뀌어요. 자, 이 양반의 그 다음에 항의 아들 의, 이렇게 하면 모르겠죠. 최충원, 최우, 최항, 최의. 최씨 집안 4대죠. 4대 60년 동안. 그러니까 이거는 뭐 해야 된 거예요? 최씨 집안의 최씨 정권을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네, 죄송합니다. 이거 문제가 보기가 좀 잘못됐네요. 예, 문제는 있으면 보기가 좀 잘못됐어요. 여러분 책을 잠깐 봅시다. 책을 잠깐 보십시다. 죄송합니다. 이 알바가 이걸 좀 치다가 좀 놓쳤나 봐요. 자, 1번을 보시면 이제 이 사람은 누구? 이 그는 최충원이죠. 그러니까 초기에 최충원이 처음 했을 때는 뭐 봉사 10조 같은 거 올리면서 이런 거 올리면서 나름 개혁을 해보려고 합니다. 개혁을 해보려고 하는데 나중에 후기로 가면 그냥 대체적인 무신정권기의 사람들이 다 그렇듯 똑같아집니다. 그러니까 뭐 대토지를 소유하고 이런 식으로 갑니다. 이 대토지를 소유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게 그 1번 보기에 전강후라는 벼슬을 받습니다. 전강후라는 벼슬을 받고요. 그 다음에 지금의 진주 지역을 시급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관리하기 위해서 흥령부라는 관청을 설립하죠. 흥령부라는 기구를 설립합니다. 그 다음에 인종과 예종 때 완실의 혼인관계를 맺어서 외척으로 지위를 이용해서 정권을 장악한 건 누굽니까? 이자겸이죠. 이자겸. 인종과 인종 때 왕실과 혼인관계를 맺어서 외척으로 지위를 이용해서 정권을 장악한 건 이자겸이고요.
자기 집에 정방을 설치해서 인사권을 장악한 건 최우입니다. 최우. 그 다음에 몽골 침략으로 초조대장경을 대신해서 초조대장경을 대신해서 제조대장경을 조판한 건 최우. 고종 23년에서 38년까지 1236년부터 1251년 동안까지 했던 겁니다. 오케이. 네, 죄송합니다. 이 보기를 알바가 안 해가지고 이상한 보기가 이거 동맹제천 이건 또 그 뭐지? 네, 연맹왕국 시절 보기가 왔네요. 네, 자 이번에 이제 고려의 대외 관계를 할 시간인데 지금 시간이 거의 1시간이 됐거든요. 여러분 너무 힘드실 것 같으니까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고려의 대외 관계부터 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